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호주 아발론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8대의 비행기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고개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가서 24개의 고난도 공중 고개를 보였고, 여기에 관중들은 너무나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종합 최우수상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블랙 이글스 팀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우리 방산 수출을 위한 그 현지의 호의를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아발론 에어쇼에서는 방위 산업 전시회도 함께 열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FA-50 경공격기, 그리고 레드백 그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 차량 홍보 부스도 현지에 운영이 되었다고 제가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FA-50은 카이가 지금 개발을 해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경공격기이고, 레드백은 하나 디펜스가 개발을 해서 지금 호주를 타켓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 차량입니다. 이미 호주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한 나라죠. 하나는 이번 에어쇼가 열리는 아발론 그 질롱시에 이미 15만 제곱미터나 되는 K9 생산 공장을 현재 짓고 있어요. 2024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서 K9 자주포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K9 자주포는 호주 현지 모델명은 AS9 헌츠맨이라는 별명을 갖고요. 또 탄약 운반 장갑차, 우리나라에서는 K10 모델인데 현지 모델은 AS10으로 명명이 되는데, 이걸 생산해서 2027년까지 호주 육군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측에서는 지금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를 아주 그 야심차게 지금 개발을 해서 많은 나라의 관심을 현재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는 2021년 하나 디펜스와 호주 정부가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K9 자주포 30문, 그리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의 체결 가격이 거의 1조 9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와 계약하기 전까지 한국은 이 자주포를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을 했었지요. 거의 600문이 훨씬 넘는 대수가 지금 나가서 세계의 그 자주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터키를 시작으로 2014년에 폴란드, 그리고 이어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그리고 작년에 또 폴란드에 추가로 계약을 했죠. 호주는 우리나라까지 합쳐서 지금 8번째의 K9 패밀리에 합류를 한 나라입니다. K9 호주 수출은 방산업계와 국방당국이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로 2010년에도 K9 자주포가 호주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호주가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제 무산된 바 있지요. 시청자 여러분, 그 자주포와 탱크는 모양이 얼핏 보기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 대통령도 탱크와 표를 걸어본 게 자주포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보도되었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무기 체계가 낯선 시민 입장에서 또 견인포는 뭐고 자주포는 뭔가, 그리고 탱크와 자주포의 차이는 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지식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포란 셀프 프로펠드 아틸러리, 즉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라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트럭 같은 차량에 끌려다니는 견인포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견인포는 당연히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차량으로 대포를 끌고 이동해서 차량을 떼어낸 후 이제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사격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적에게 노출이 되고 또 우리가 사격하기 전에 이미 적에게 노출돼서 이제 피격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 대포 공격이나 항공기 폭격을 받으면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견인포는 자주포와 달리 이제 보호 장갑이 없다 보니까 적 공격의 그 생존성을 보장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자주포와 탱크는 얼핏 보면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 다 무한 궤도를 바닥에 깔고 사방에 장갑을 두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비슷해요. 하지만 그 둘은 임무와 설계가 전혀 다릅니다. 탱크는 적의 진지, 탱크 등을 조준해서 사격해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전선을 빠르게 돌파해서 적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탱크들이 종심 돌파 전격전으로 유럽을 일거에 휩쓸었잖아요. 탱크는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빠르고 민첩한 기동력이 생명입니다. 적 탱크의 공격을 견딜 만큼 또 튼튼한 장갑을 갖추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차에도 포가 있죠. 전차포의 유효 사거리는 한 3km 정도 됩니다. 전차, 탱크는 기갑병가에서 운용을 합니다. 자주포는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에서 멀리 사격하는 개념으로 운용을 하지요. 자주포는 전방에 대한 지원 사격이 주 임무라서 탱크보다 사거리가 훨씬 깁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길잖아요. 자주포는 탱크처럼 목표를 조준해서 파괴하는 게 아니라 포탄을 여러 발 쏴서 그 파편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개념으로 운용합니다. 물론 직격을 해서 목표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주포는 적 전차의 포탄에도 견뎌야 하는 탱크보다는 장갑의 방호력이 아주 약하죠. K9 자주포는 중기관총 총탄 그리고 포탄 파편에 견딜 정도의 장갑을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렁하진 않습니다. 외부 장갑을 한 700조각 이상 작은 장갑을 잘 이어붙여 가지고 약한 총탄 공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포는 포병병과가 운용을 하지요. 자주포는 무한 궤도와 엔진, 장갑, 대포를 갖추고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포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엔진이 뭐 1000마력짜리를 달고 있으니까요. K9 자주포는 최고 시속이 67km 정도 신속하게 이동을 합니다. K9 자주포는 자동화 사격 통제 장비, 그리고 포탄의 이송과 장전 장치,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급속 발사 시에는 15초 안에 포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6발 내지 8발 정도 사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주포는 사격 뒤 1, 2분 만에 원래 포격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서 다시 사격을 할 수 있지요. 통상 적 포격을 받으면 대포병 레이더라는 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적 포탄의 궤도를 역추적해서 적 포병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를 파괴하는 대포병 사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날리게 되면 그들도 대포병 레이더를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곧 노출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타격을 가하기 전에 빨리 진지를 이동해 주어야 합니다. 자주포는 처음 타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이 원천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죠. 대포병 공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런 이유로 해서 세계 각국은 자주포를 포병의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989년 국내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1999년부터 우리 국군이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구경 155mm, 한 대 가격이 한 40억 내지 5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이제 자주포 시장의 한 50% 정도를 우리 K9 자주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제 점유율이 높은 자주포입니다.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것은 독일의 이제 펜저 2000인데 이 자주포보다 점유율 측면에서 훨씬 높아요. K9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인데 가격은 한 20 내지 40%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니까 이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나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9 자주포를 수입한 터키, 폴란드, 그리고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런 지역은 안보 위협이 높은 나라들이죠. 폴란드나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군사적 위협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속하게 기동하면서 포탄을 날릴 수 있는 우리 K9 자주포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러시아의 팽창 정책으로 안보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K9 자주포에 이제 특별히 애정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고요. 터키는 쿠르드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과 아주 끊임없이 분쟁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인도는 중국과 국경 다툼을 벌이는 히말라야 라다크 동부 지역에 K9 자주포를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K9 자주포를 수입한 나라들은 지역 내 안보 위협이 높은 비서방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호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큰 섬나라인데 왜 K9 자주포를 수입할까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위협 세력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호주의 안보 여건은 앞서 K9 자주포를 수입한 그 나라들과는 좀 달라요. 사방이 바다인 섬나라이자 대륙인 호주는 주변에 뚜렷한 적성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략적인 환경 변화라는 게 생겼어요. 그 한마디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영내의 전략적 환경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보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을 포위하는 4개국,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체인 쿼드, 그리고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어커스, 미국, 영국, 호주 협의체죠. 그 겹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는 어커스와 쿼드 등 중국 견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호주의 국방 전력 건설 계획의 뼈대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호주의 아태 지역 영내 안보 역할의 확대,
그리고 대응 능력 강화, 여기에 이제 최고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는 군사력 증대가 지역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죠. 호주는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사례를 반영해서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K9 자주포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의 상륙까지도,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전략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주 정부는 10년간 국방에 2,700억 호주 달러, 이게 한 230조에 이른다고 그러네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해외 공군력과 함께 육군 능력을 키워서 중국의 진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550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한 47조를 투입해서 탱크, 자주포, 장갑차, 기동차량, 미사일, 뭐 이런 육군 전력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K9 자주포의 구매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호주는 견인포 중심으로 이제 포병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그 생존성 보장과 신속 타격 지원이 가능한 화력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려고 하니, K9의 도입이 지금 필수적으로 이제 검토되고, 또 신속하게 보병이 기동할 수 있는 보병 전투 장갑 차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 완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자주포를 생산 납품하는 방식을 선호해서 지금 거기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는 인구 20만 명이 사는 질롱시 자주포 생산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 이제 가동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불과 이제 한 2, 3년 생산을 하게 되면 호주 납품 물량이 모두 생산이 될 거고, 향후 또 다른 이제 물량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지요. 참고로 질롱시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미국 포드 자동차 공장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드 자동차가 2016년도에 철수를 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질롱 시민에게 지금 일자리를 새롭게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호주 안보 상황까지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